결국은 구속영장이 어제가 청구돼서 14일 날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이 마지막 최후의 선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미칠 이제 파장 같은 것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우선 오늘 아침에 행사장에서 이재명 후보한테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입장을 알려달라." 그랬더니 아무 대답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을 내놓고 있고, 심상정 후보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 한마디 했어요. "주변만 털털 터니까 이런 일이 터진 거 아니냐. 플레이어 넘버 원을 놔두고 두 번만 터니까 이런 사단이 벌어졌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 "그러니까 빨리 대장동 특검을 하라." 이런 1차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뭐 유한기 이 사람이 뭘 했는지 궁금하실 텐데, 뭐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느냐. 대장동 개발 이 문제 인물 중에 이제 하나로 지금 적이 됐는데, 이 위례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이 민간업자들 김만배, 유명한, 남욱, 그다음에 정영학, 이런 사람들로부터요 2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 그래서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 가지고 14일 날 실질 심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예. 이 상황에서 이러한 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말이죠, 이런 뇌물 의혹도 있지만은 이 배임과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이 황무성, 즉 성남도시개발공사 일대 초대 사장이잖아요. 이 황무성 씨 사퇴 압박의 직접 당사자가 이 유한기예요. 그래서 이제 황무성 사장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그 시장이 명령한 거야. 뭐 이러면서 시장 얘기도 꺼내고, 뭐 성남 시장이니까 이재명이죠. 그다음에 정진상 당시 정책비서관 정진상 실장 얘기도 꺼내고, 이렇게 해서 압박을 종용한 사람이 바로 유한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윗선을 규명하는데 상당한 뭐라 그럴까요? 이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사람이 유한기인데,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수사에 상당한 제동이 저절로 거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그러지 않아도 정부 여당에서 김호수 뭐 이런 정부 수사팀에서 지금 에, 대충 깔아뭉개는 수사를 하고 있다. 의혹의 핵심인 이재명에 대해서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봐주기 수사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결국은 수사하는데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 빠지게 됐다. 이것이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리고 유서도 또 발견이 됐는데, 유서 내용은요 유족 측에서 밝히지 아직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인이 거기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런 이제 큰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유한기 사장은 그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U2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2019년도 1월에 이 포천 시설공단 이사장으로 발령이 나 있다가 바로 2019년도 6월에 포천 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됐어요. 포천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됐다가 이제는 4달이면요. 4달 1월, 그러니까 7일이면 임기가 만료되게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발견된 시각 이걸 말씀을 드리면, 일산에 자택이 있는데 일산 자택 인근 한 200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이 됐다. 그래서 새벽 2시에 집을 나섰어요. 그래서 4시에 경찰에 주민의 신고가 들어왔고 7시 40분에 최종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이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말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개발사업 본부장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김만배, 정영학, 남욱 이런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2억 원의 돈을 받았어요. 왜 받았느냐? 이 환경 영향 평가를 잘해달라. 어디에? 한강유역청에. 한강유역환경청의 로비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이번 구속영장에서도 이 바로 2억 원의 뇌물 혐의가 주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하려고 했었죠. 그 조사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로비 의혹들이요. 로비 의혹. 그다음에 이 사퇴 압박, 황무성 초대 사장에게 이 사퇴를 종용한 그 전후 배경. 그래야 이재명이가 어느 정도로 개입되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요. 그 당시 대장동 개업 개발본부장을 하면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중요한 역할. 바로 대장동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말이죠.
신청서를 낸 컨소시엄에 대한 평가 때 절대 평가로 진행됐던 1차 평가, 평가위원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상대 평가로 진행이 됐던 2차 평가, 여기에서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검찰에서는요, 유 본부장을 상대로 해서 공사의 영향력을 행사한 이 성남시 수뇌부들, 그리고 대장동 사업을 둘러싼 배임 행위의 배후를 이렇게 수사를 할 계획이었지만은 다 이제 무위가 됐다.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도 이 대장동 수사팀은요, 코로나 이 감염이 돼 가지고 또 제대로 안 됐어요. 그다음에 김만배 구속영장 몇 번씩 신청했어요. 남욱 구속영장 마찬가지. 그리고 또 곽상도 구속영장 마찬가지로 기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이재명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이 구조적 상황이에요. 맨 구조에 누가 앉아 있어요? 구조의 맨 상층부에 김호수가 앉아 있잖아요. 뭐 이 정권 코드 1번이 앉아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수사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한기가 극단적 선택을 하다 보니까 더더욱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 검찰 수사팀에서는 이번 불행한 일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오늘 이재명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김관영, 최이배 전 민주당 의원들의 입당식에 참석을 해서 이번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한 말씀 해달라, 이런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대위 이소영 대변인은 오늘 이재명 후보가 대구 경북을 간다라는 이 방문 일정을 언급하면서 경주에서 따로 질의응답이 있을 텐데 그때 입장을 정리해서 얘기를 할 것이다. 그리고 입장이 정리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입장 정리가 안 됐다기보다는 속보를 보고 이제야 알게 되었고 경위도 자세히 모르고 해서 알아본 다음에 오후에 입장을 밝히겠다. 이런 이 반응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요, 이준석 후보도 페이북에 바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설계자 1번 플레이어를 두고, 여기 설계자 1번 플레이어가 누구예요? 이재명을 얘기한 것이죠. 주변만 탈탈 터니까 이런 것 아니겠나. 설계자 1번 플레이어는 바로 이제 이재명 후보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재명 후보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일체 또 아무 대답 없이 이 언론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자, 유동규가 당시에 말이죠. 최초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갔을 때 그 상황과 관련해서 이 국정감사 때 이재명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들은 바로는, 그리고 누구한테 들었다고는 또 밝히지 않아요. 내가 들은 바로는 유동규가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 밝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압수수색 직전에 누구하고 통했어요. 정진상, 이재명의 최측근하고, 정진상이는 이재명이 변호사할 때 사무장한 사람이에요. 정진상하고 오랫동안 통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정진상한테 유동규가 이런 최종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묻지 않는 얘기를 한 이재명이가 이번에는 사실로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해. 그 말을 말 많이 하는 사람. 그렇게 자기 멋대로 말을 바꾸는 사람. 그러니까 1차적인 입장을 내더라도 얼마든지 나중에 말을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재명의 특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을 안 해.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사건이 얼마나 큰 후폭풍을 몰고 올지. 더군다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제 대충 대장동 사건이 이제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장동 언론 보도도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장동 털고 나오려고 하는 이런 순간에 지금 이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지. 더군다나 지금 뭐 어젯밤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MBS 같은데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하는 걸 보면 38대 36으로 이재명이 앞서는 조사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속으로는 내심 이재명이가 말이죠. 이제 대장동 숲에서 빠져나오는구나. 좋아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유한규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대장동 사태가 불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입을 닫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말 한 번 잘못해갖고 얼마나 후폭풍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는 거예요. 이재명답지 않다, 이 대목은요. 예. 지 멋대로 말해놓고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해놓고 지 멋대로 말 바꾸는 거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중언어를 쓰지 말라. 이런 원희룡의 공격까지 받는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자,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설계자 1번 플레이를 두고 주변만 탈탈 터니 이런 것 아니겠냐. 고인의 명복을 빈다. 옵티머스 의혹 때도 모 대선 주자의 최측근이 수사가 시작되자 돌아가신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이번 대장동 의혹 때도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다.
이 옵티머스 사건 때 모 대선 주자가요. 이낙연 대선 주자 종로 사무실에 옵티머스에서 집기 집어넣어 주고 그래서 이게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구속 직전까지 상황이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낙연의 최측근이 그 당시에도 어 세상을 떠나는 선택을 한 일이 있어요. 이거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번 대장동 의혹 때도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심상정 후보도 말이죠. 이러한 선택과 관련해서 당장 대장동 특검을 실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국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유한기 씨가 구속을 앞두고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대선 후보들이 진작 특검을 수용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대장동 핵심 인물 관리에 실패한 검찰이 무능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우수선에 대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 등록 전까지 대장동 수사가 마무리되어야 한다. 특검 말고는 다른 방법도 없고 시간도 없다. 양당은 특검을 피하기 위한 추측성 공방을 중단하고 당장 특검 합의부터 하기 바란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민주당에서는 오늘 박 대변인, 선대위의 박성준 대변인하고 김은혜 대변인이 CBS 라디오에 출연했어요. 여기에서 이 소식을 접하고 뭐 우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인간으로서 고인을 명복을 비는 건 비는 거죠. 당연히. 그러나 수사는 수사대로 철저히 해야 하는 것. 그리고 당장 저도 똑같습니다. 더 이상 이제 말장난하지 말고 무조건 특검법 통과시켜라. 예. 상설특검법이 아니라 대장동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박성준 대변인 수사를 철저히 해달라 이런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대장동 관련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유한규 본부장도 혐의가 있어서 조사를 받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김은혜 대변인도 한마디 했어요. 대장동 사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분이 이분이 아니다. 검찰은 힘없고 지시를 수행했던 분들만 수사하면서 압박해 왔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어서 착잡하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에 이제 이번 이 사건이 과연 어디로 뛸지 모르겠지만은 첫째로는 특검을 빨리 시행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이 포천 도시개발공사 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중에 제일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이 포천시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포천 내촌 내리 도시개발 사업이 올 스톱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서 이 포천시에서는 상당히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왜냐면요. 내촌 내리개발 사업은 대장동 사업과 거의 흡사하게 공공사업자와 민간사업자가 합작으로 포천시 내촌면 내리 이론 논밭에 1,300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이 관련 이 우리 시민들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이제 반응이 많이 나오겠지만요. 이 진중권 교수가 이재명과 윤석열 이 두 사람이 말하자면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요. 윤석열 후보는 보수가 실망해도 문 대통령을 치질 않는다. 그러나 이재명은 문 대통령을 제물로 넘길 수 있다. 이런 또 이 입장문을 방금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후보는 원칙 이성이고 이재명 후보는 기회 이성의 소유자다. 이런 비교를 하면서 입장문을 내놨어요. 상당히 의미 있는 입장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재명이 그렇게 기회주의자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기회주의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멋대로 말도 하고 말도 바꾸고 상황에 말하자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 상당히 이해타산만을 앞서는 명분과 원칙 이런 거는 별로 중시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명학 연재 제1회라는 제목의 장문을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진중권 교수 아주 날카롭게 논평을 많이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평가라고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재명학 연재 제1회 말하자면 장문의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좀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의 마인드는 원칙 이성에 가깝다. 법을 적용하는데 이편 저편을 가려서는 안 되는 거다. 저쪽에 날카로운 칼을 댔다면 이쪽에도 똑같이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야 한다는 것이다. 아마 그것이 그를 대선 후보로 만들어줬을 것이다. 원칙 이성이 강한 이들의 단점은 융통성이 부족하다. 이게 아집과 독단으로 흐르면 치명적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렇게
윤석열을 분석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에 대해서는요, 극단적으로 발달한 기회 이성의 소유자다. 이것의 장점은 어떤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제 입장을 180도로 뒤엎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거 제가 얘기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사람 생각은 거의 비슷해요. 예. 그리고 기회 이성이 극도로 발달한 이들의 문제는 일관성의 부재로 신뢰를 받기 힘들다. 예.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하고 한다고 했다가 여의치 않자 바로 접어버린다. 윤석열 후보의 소상공인 배상 50조 원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더니 바로 입장을 바꿔 지금은 선거 전에 빨리 해치우자고 재촉한다. 이거 다 사실을 갖다가 인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기회 이성주의자가 왜 그런지. 그러면서요, 대장동 비리가 터졌는데 오히려 상을 받을 일이라고 전세의 역전을 노리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게 돌아가니까 그제야 사과한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했다가 비판이 나오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안다고 한다. 노령의 시장상인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다정한 감성의 소유자가 성소수자에게 마치 약이라도 올리듯 다 했죠? 라고 말한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중성 인격의 실체를 지금 진중권 교수가 하나씩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비일관성 속에 한 가지 일관된 원칙이 있다면 바로 이해관계다. 뭐 제가 얘기한 거하고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득표에 도움이 된다면 했던 말도 뒤집고 마음이 없는 사과도 하고 가짜 논문도 흘리고 빤한 거짓말도 할 수 있다는 게 그 장점이다, 단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을 칠 것이다 라고 쓰고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자문자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어제 있었던 DJ 21주년 기념식에서도요, 어떤 정치 보복도 하지 않고 모든 전적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성인 정치인으로 국민 통합을 이뤘다라고 말하는 것을 인용해 가면서 진중권 교수는 보수 쪽에서 실망하겠지만 그는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반면에 이재명은 다르다. 그는 자기에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재인을 제물로 넘길 수도 있는 인물이다. 이재명은 한다. 그걸 친문들도 알아서 안 돕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그리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구구절절에 여기 뭐 반론 제기할 게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진중권 교수의 평가와 관련해서요, 유시민이 어제 처음으로 정치평론 안 하겠다고 했지만은 어제 처음 나왔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시민이 절대 정치평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나올 거다 그랬잖아요. 뭐 이제 결국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유시민 뭐 잘 몰라요. 유시민이는 바로 조국한테 우리가 뒤었잖아요. 추미애한테 뒤었잖아요. 박범계 뒤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재명이 뒤었잖아요. 왜 뒤입니까? 말을 바꾸니까. 이중적 인격을 가지고 입이 하나인데 머리도 하나인데 말은 수백 가지가 돼. 그중에 또 유시민은 말 잘하는 걸 치면 이재명보다 아마 더 잘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단순한 평소의 언행을 가지고 유시민이는 반드시 정치판에 또 나온다.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시간이 뭐 한 1년 반도 안 돼가지고 다시 정치평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이 어제 첫 번째 방송에서 말이죠, 이재명이를 옹호하는 입장문을 내놨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유시민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게 다 대장동과 관련된 얘기예요.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지금 제가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유한기 세상 떠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장동 때문에 세상 떠난 거 아니겠어요? 이게 대장동 누구냐? 바로 몸통이 이재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를 어떻게 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너무나 큰 뉴스를 갑자기 보다 보니까 저도 상당히 당황스럽고 말이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무슨 뉴스를 맨 먼저 전해드릴까 막 찾다 보니까 진중권과 유시민이 얘기를 꼭 전해드려야 되겠다. 예, 그래야 여론의 불이 탄다. 그래서 이 한 건으로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이 후보 사퇴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말했잖아요. 말의 진정성에 책임을 지려면 이재명이 지금 사퇴해야 돼. 그래서 유시민 얘기도 꺼내는 거예요. 얼마나 옹호하고 있는지. 사퇴할 사람을 이렇게 옹호하고 있어요. 자, 100% 민영 사업으로 하는 것에 비하면 잘한 일이다. 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정치 비평을 일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유시민이가 어제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에 나와서 한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재명의 과거 범죄 경력, 각종 논란 완전히 옹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4월 제가 그때 KBS 였었나요? TV에 나는 일체 정치 평론 안 한다. 아주 눈에 선해요. 제가 보는 게. 박형준 부산시장하고 둘이 그런 평론을 했어요. 그래서 야, 저 양반 또 거짓말하네. 저거 틀림없이 나올 텐데 집어릇 뭐 못 준다고 하잖아요. 유시민의 버릇은 엉뚱한 얘기 말하는, 거짓말 잘하는. 그러니까 한동훈이한테 사과해놓고 법원에 가서는 엉뚱한 반대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라서 저거 유시민이 틀림없이 거짓말이야 했는데 이 1년 반도 안 돼갖고 거짓말인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면 안 한다고 그랬냐? 그땐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 1년 반 넘게 쉬고 나니까 다시 기운도 좀 난다. 저는 이런 사람들 이중성 때문에 저도 피곤해도 이 정치 평론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장동 논란과 관련해서
공공이익을 하나도 못 가져오는 법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그러는 것은 너무 낯뜨겁다. 국민의힘 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 전과 흠이 아닌 상처라는 거예요. 아니, 전과 사범인데 상처도요, 치료가 가능한 상처가 있고 치료가 불가능한 상처가 있어요. 국민들한테 용납을 못 받는 상처. 전과 사범은요, 용납을 못 받는 상처, 엄청난 큰 상처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 살아온 사람, 대한민국 국민의 절대 다수가요, 정말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바뀌려고 잠 안 자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잠 안 자고 방송하잖아요. 저도 어젯밤에도 새벽 3시까지 방송했지 않습니까? 다 몸부림치고 있어요. 이재명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발전도상국 시절에는 독재나 부패, 인권유린 역사가 많지 않았나. 고속도로를 달리는 페라리는 흠이 없지만 오프로드로 다니는 차들은 돌로 튀고 유리창에 금도 가고 그런 흠이 있는 것이다. 지금은요, 돌 튀는 신장도 하나도 없습니다. 유시민이 엉뚱한 옛날 얘기 가지고 이재명이 옹호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형수욕설 뭐라고 또 이거를 옹호하는지 기가 막힙니다. 이거 유시민이도 평론계 떠나라 이렇게 압박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말을 입에 올린 자체가 좋은 일은 아니지만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대한민국 도덕률에 아주 그냥 완전히 붕괴시킨 사람이에요. 맥락을 보면 뿔이 났고 감정 조절을 못해서 미러링 했구나 이해할 수 있다. 어설프게 영어 쓰지 마십시오. 미러링이 따라하기 했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해서 옹호하지 마십시오. 예. 이재명 후보는 정치적 생존을 위태롭게 할 만큼의 하자는 없었다? 아니 뭐가 있어야 그럼 정치적 생존을 위태롭게 해요. 이완기 이런 선택을 하잖아요. 최후에. 그런 것처럼 이재명의 최후 선택은 지금 당장 사퇴하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 이것도 그 정도 이야기도 못하면 대통령 후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조국 사태 수사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다 속도 위반을 하는데 나한테만 GPS 추적기를 부착해서 모든 신호 위반을 다 잡아내서 과태료를 때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유는요, 언뜻 보면 그럴듯하게 해요. 그러나 순 엉터리 비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첫 번째 이번 사태와 관련한 이 반응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자, 지금 방금 보도가 됐는데 이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러한 이 유한기 선택에 관해서 비통하다. 조속히 특검을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입장문을 내용을 밝히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 예, 공보단을 통해서 입장을 낸 것이지 육성 입장은 아닙니다. 유한기 본부장의 명복을 빈다. 고인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다. 그래서 이 입장문은 딱 3문장이고 추가적인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3문장. 실체적, 그러니까 명복을 빈다, 비통한 심정이다, 조속히 특검을 추진하라. 이 딱 3마디 입장문을 냈는데, 자, 이게 뭐 대장동 이슈가 불붙을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 그러나요, 이럴 때 흔히 얘기하는 정면 돌파를 하라. 예, 어설프게 피해 가지 말라.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대장동 선택과 이 대장동 사태와 관련된 이재명의 이러한 입장문, 이거를 입장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윤희숙 의원이 또 한마디 했네요. 선대위에 합류하면서 이재명은 법을 우습게 알고 인간적으로 덜 내먹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자, 이 대목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을 대상으로 해서 2억 원짜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인데요. 저도 뭐 외교관 생활 많이 해봐서 아는데,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말이죠. 인사발령이 나면, 그러니까 인사발령이 예측 가능하지 않은 시기에 갑자기 났을 경우에 상당한 이 정신적, 물적 손해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2018년도 6월에 발생했습니다. 자, 어디서 발생했냐면 바로 일본에 있는 우리 총영사관에 근무하던 이 외교관입니다. 이 외교관이 2018년도 6월에 독일에 있는 본 분관장으로 내정이 됐으니 준비를 하라. 이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임 준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2018년 7월에 말이죠. 8월 말까지 그러니까 이제 부임하라. 이렇게 지시를 구체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살던 집 계약 종료하고 이삿짐 선적까지 다 해서 출국 준비를 일본에서 마쳤어요. 이제 독일 부임하기 위해서. 근데 일본에서 출국하기 엿새 전인 2018년도 8월 3일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 왔느냐? 청와대 민정실 지시로 발령이 취소됐다. 이렇게 통보가 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새롭게 거기 독일 분관장으로 간 사람이 누구냐? 바로 민변 부회장을 지낸
변호사의 친동생으로 알려졌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이 외교관, 본래 분관장으로 내정됐던 외교관이 혹시 민원이나 투서가 들어왔는지 전부 파악해봤지만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소장을 제기를 했어요. 당시 민주수석에 있던 조국하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보니까, 이유를 보니까 인사대정이 공지됐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발령이 안 돼 외교부 내부와 동포사회로부터 명예훼손을 입었고 금전적인 손해를 봤다. 발령난 이유를 보니까 이 민변 부회장 출신의 변호사, 이 사람은 조국 장관하고 오랜 기간 동안 사회활동을 같이 했고요. 그래서 이 변호사의 동생이 결국은 의도적으로 이 외교관을 탈락시켰다. 이렇게 합리적 추정이 가능하다. 그래서요, 조국 장관은 공정한 인사에 개입해서 직권을 남용했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 책임자 겸 인사권자로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그래서요, 행정법원에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령 취소의 이유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소송도 같이 제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말이죠, 외교관 생활 많이 해봤지만은 이런 식으로 인사 대상자가 조국하고 특정 인사 이 결제 과정에는, 왜냐하면 민정실에서 검증을 하잖아요. 자, 이렇게 뻔뻔스럽게 발령을 취소까지 한다? 이거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도 이건 뭐 손해배상 민사소송이니까요, 소추 대상이 안 된다라는 것은요, 형사소송만 예외지 민사소송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또 하나 또 소송에 휘말려 들었다. 참 창피한 거죠. 근데 이 외교관은 누구냐면요, 91년도에 경력직 사무관으로 특채된 사람인데요, 초중고등학교, 중등, 중학교를 독일에서 나와가지고 외교부에서 아주 대표적인 독일 전문가로 통하고 YSDJ 노무현 대통령 때 독일어 통역까지 담당한 아주 독일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다가 독일 본에 있는 분관장으로 발령이 난 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인사인데 막말로 줄서기 인사에 의해서 밀려난 것이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요,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조만간 사표를 내고 내년 6월 지방선거 강원지사 출마로 나간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그래요. 2022년도 이 보고 시에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침을 내렸고 홍 부총리 따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또 이제 인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되는 게요, 부속종 해군 총장을 교체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어제 정부가 밝혔어요. 즉 후반기 장성급 인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해군 참모총장, 부속종 해군 참모총장을 교체하겠다라고 하면서요, 후임자 인선을 이례적으로 연기했어요. 자, 그래서요, 이 후임자는 해군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할 우수 인재로 조만간 임명할 예정이다 라고까지만 밝히고 이름은 안 밝혔어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해군 참모총장이 없는데 어떻게 해군 장군 인사를 하냐 이거예요. 이런 경우는 또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군 참모총장이 장성급 인사 같이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장성급 인사를 할 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밑에 장성급 인사를 먼저 단행한다? 여러분들이 이게 상식적으로 통할 수 있는 겁니까? 자, 그래서요, 이런 이례적인 해군 총장 인사를 놓고 군과 정치권에서는 호남 실세와 전직 장관 등 정권 유력자들이 각기 다른 후보자를 밀면서 암투를 벌이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이런 잡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해군 총장 교체를 명시화했다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정치권 관계자는 임기가 정해져 있는 총장을 미리 교체하면서 후임자를 발표하지 않는 것은 상식 바퀴다. 그리고 군 안팎에서도요, 이런 식의 총장 인사는 해군 사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현직 총장이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것은 군 대비 태세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상당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요, 지금 이제 해군 참모총장에 내정된 인물이 바로 최근에 부친상을 당했기 때문에 발표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아니 부친상은 상대로 치르면 되는 것이지 이름까지 발표하지 않아요? 이거 이해가 갑니까? 이러니까 아빠의 외교관 인사하고 마찬가지로 한마디로 말이죠, 상식 밖의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도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이것도요, 우리 취재진들께서 철저히 취재 좀 해주십시오.
그 배경 요인. 그야말로 권력 암투에 따른 것이다. 그러면요, 군 최고 통수권자가 누구예요? 문재인이잖아요. 완전히 레임덕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이기 때문에 나눠먹기식 인사의 갈등상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 충분한 해명이,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말이죠, 조카 살인사건과 관련해서 이 심신이 미약해서 살인했다. 그러니까 2006년도 강동구 모녀 살인사건입니다. 이 유가족들로부터요 1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소장을 제기했어요. 자, 이재명 참 이런 사람이 말이죠, 대통령 후보 이제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리고 이성윤 수사팀, 수원지검에 최근 이제 이성윤 수사팀에서 김호수한테 입장을 밝혀라. 왜 대검에서 감찰했는데 그 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공개하지도 않느냐. 그러면서 왜 공수처의 불법 부당한 압수수색은 용인하느냐. 이런 비판문이 최근에 입장문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김호수 총장이 뭐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공수처가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입장을 밝게 하기가 굉장히 아리까리하다. 예, 헷갈린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잖아요. 그러면서 사필 규정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팀이 최초의 경고 메시지를 내는 것처럼 관련 진상조사 결과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자, 현직 검찰총장이 살아있는데 말이죠. 자, 그것도 임명된 지 몇 달 되지 않고 정부 실세인데 밑에 있는 수사팀 검사들이 대검, 즉 검찰총장 모시고 있는 대검에 그동안의 감찰 어떻게 됐는지 조사 내용하고요, 법무부에 보고한 중간 보고서 내용,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 이거요, 김호수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그야말로 김호수가 레임덕에 빠진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지금 보도를 보면 이 감찰 조사 22명 의혹이 되는 검사들 조사해보니까 바로 이성윤의 측근 검사들, 애완경 검사, 하나는 검사 적금이고 하나는 그냥 일반 검사, 둘이 걸려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표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엉뚱하게 수원지검 수사팀만 조지고 있어요. 누가? 공수처가. 그러니까 열받죠. 그러니까 정보 공개 청구를 내놓는 극단적 이제 최후의 카드를 꺼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요, 이 박범계는 공수처 조사 곧 나올 거니까 좀 기다려봐라.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장관의 그 총장이다. 예,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 또 이제는요, 지금 이제 날이 새면 오늘 서울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일 선전포고 80주년 기념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축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일종의 이제 임시정부와 관련된 대일 선전포고니까 그야말로 이제 더군다나 국군이 뿌린 광복군이 연합군의 일원이 되는 역사적인 날이에요.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당연히 이 국방부하고 보훈처에서 최소한도 장관하고 보훈처장이 와서 축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둘 다 축사가 어렵다. 그래서요, 이 광복군 기념사업회장이 우리 언론에 밝힌 바에 의하면 중앙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며칠 전 국방부 관계자가 전화로 연락이 와서 일본과의 관계를 이유로 해서 서욱 장관의 축사하기 어렵다. 야, 그리고요, 보훈처의 경우에는요, 축사 거부와 관련해서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정말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능하고 그야말로 눈치만 바라보는 이 문재인 정권, 제대로 된 기념식도 안 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된다. 이것이 안보 체제를 무너뜨리는, 그렇죠, 우리 관련 이 유관 단체는 물론이거니와 기본 정신마저도 짓밟는 정부의 무책임한 처사예요. 자,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정권 교체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가 축적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줄리관계 뉴스를 쭉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요, 열린공간TV, 그 다음에 추미애가 줄리 관련 보도를 해서 또 입장을 발표해서 명예를 훼손했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선대위 측에서 고소 고발할 입장임을 이미 어제 다 발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라앉지를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도 이러한 기자들의 질문에 관해서 거기에 관심이 그렇게 있느냐, 그 말이 맞는 것 같냐, 이렇게 딱 선을 긋고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워낙 말 같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이 김건희 씨가 리스크로 부를 만한 분도 아니고 대중적 호감도 상당히 있는 분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리스크 절대 없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어요. 채널A 인터뷰를 통해서 그랬는데, 민주당이 김 씨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게 김 씨가 후보 리스크 중 하나라고 하는데 여기에 동의하느냐?
그러니까 이 직접 경험담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입장을 얘기했냐면, 지금까지 김 씨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은 사실인 건 하나도 없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후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도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징후가 또는 특정할 수 있는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상황 속에서 나오는 엉측에 가깝다. 그리고 과거에 입당하기 전에 후보 자택에서 만났을 때 김 씨를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대당에서 만들려는 이미지보다 훨씬 더 대중적으로 호감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리스크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 홍준표 의원도 이 청문 홍문권에서요, 이 의혹을 폭로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이 윤석열 부인 유흥업소에 일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느냐, 루머냐 이렇게 질문하니까요, 간단하게 김대엽, 그러니까 이게 가짜 루머다 이거죠. 김대엽 딱 이렇게 써놨고, 그리고 줄리가 김대엽 공자 같은 게 아닌 만약 사실이라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요, 그래도 199의 국무를 저런 여자로 앉혀야 하나 이렇게 질문이 나오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아주 짤막하게 아주 재치있게 얘기를 한 거예요. 김대엽 이렇게. 그러면서요, 영부인이 출마하는 거냐, 그건 후보에게 맡겨야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요, 추미애, 이수진 이런 사람들이 끈질기게 말하자면 김건희 씨에 대한 진실 요구는 당연한 권리다. 그래서 여혐은 결코 아니다. 이러면서요, 강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추미애가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페북에 글을 달고 있습니다. 뭐라고 달고 있느냐? 건진요, 건희 씨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어요. 건진요 할 때는요, 김건희 씨의 건자를 타고, 진요 여기는 타진요를 패러디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타진요는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한다 라는 말을, 이름이 건씨니까 건진요 이렇게 또 패러디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미애가 내는 입장문을 보면요, 가관입니다. 김건희 씨의 인격을 존중하고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 여혐을 반대한다. 그러면서도요, 염이라고 하며 주제를 비트는 것도 반대한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로 재산 공개를 하였고, 또한 대통령 후보 배우자로서도 재산 공개 대상 신분이다. 그러면서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제기되어 왔다는 것을 쭉 나열하면서 말하자면 막대한 불법적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최은순, 김건희 모녀는 학연, 지연, 사교연까지 백으로 동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그러면서요, 보도에 의하면 김건희 씨가 결혼 전부터 중수과장 윤석열과 사귀고 있다 라고 최은순 씨 장모예요, 과거 수사 도중 은근히 내비쳤다고 한다 라는 언론 보도를 꺼내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에 의문을 제기하는 언론을 향해서 장모를 건드린다고 배륜 보도라고 하는 것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겁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표창장보다 더욱 정밀한 조사와 검증을 받아라는 것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라며, 건진요는 투표권을 가진 국민의 당연한 권리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추미애 말은 그럴듯하게 본인 행동이나 똑바로 하라.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추미애가 윤석열 후보를 회초리로 때리는 이러한 합성 사진이 제기된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부선 씨가 입장문을 내놨어요. 뭐라고 입장문을 내놨느냐? 추미애가 윤석열을 후보로 만들고 이젠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서요, 국힘은 추다를 그를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시급히 묘시하라. 감히 국민의 명을 거역하지는 마시라. 윤석열 후보는 새벽마다 추 씨에게 냉수 한 사발이라도 떠올리고 조속으로 추 씨에게 감사 인사 올리시라. 오늘의 윤석열을 키우신 분은 오직 추미애 한 분이시다. 추미애의 광적인 집착이 윤을 후보로 만들고 이젠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 기사 보고 모닝커피 뽑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진중훈 교수도 이런 합성 사진과 관련해서 윤석열을 때려주고 싶은 동심이 앙증맞게 표현됐다. 이분 왜 이렇게 유치해요? 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추미애 말이죠, 반드시 그 대가를 비싸게 치를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그리고요, 이수정